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컨설팅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2015년 7월 기준으로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은 1.57%라고 하는데요. 1년 동안 1억이라는 목돈을 은행에 맡겨도 받을 수 있는 이자가 겨우 157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자율이 5% 이상이라서 이자 소득만으로도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는데요. 금리가 1%대인 지금은 은행이 아닌 다른 창구를 통해 효과적인 자산 운용의 지혜를 꼭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머니컨설팅 역시나 자산관리에 대한 알짜 정보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이 시간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머니컨설팅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는 재무와 부동산 설계를, 화요일과 목요일은 재무와 보험 설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머니컨설팅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02315326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또 저희 홈페이지 www.centtv.co.kr 들어오셔서 문의글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네, 서울경제TV에서 전해드리는 특별한 재무설계 머니컨설팅.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 이 시간 재무와 보험에 관한 이슈 점검과 알찬 정보 전해주실 분들입니다. QMS 플래너의 정윤영 지점장과 박태훈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산관리에 필요한 경제와 금융의 이슈를 살펴보는 머니앤톡 시간입니다. 오늘 머니앤톡 시간에는 잃어버린 내 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현재 금융권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 꽤 많다고 합니다. 네, 그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현재 지금 지난 9월까지 금융기관에서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돈, 이 발음이 참 어려운데요. 휴면 예금이라고 하죠. 이 돈이 약 1조 6천억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 중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각각 남아 있는 돈이 약 7천억 정도. 그 미지급 건수도 현재 약 16만 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은행이나 우체국에도 휴면 예금에 관련된 그 자금이 상당 부분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네, 이렇게 많은 돈이 잠자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잠자는 돈, 다시 말하면 휴면 예금은 어떤 건지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시죠. 휴면 예금이라는 것은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 등에 만들어진 계좌 중에 남아는 있으나 거래가 이제 끊긴 지 오래된 계좌를, 이런 것들을 휴면 계좌라고 하는데요. 이 휴면 계좌에서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돈, 잔고, 이것을 휴면 예금이라고 합니다. 보험사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이제 보험사는 실효가 됐거나 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만기가 끝난 이러한 보험금을 만기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이러한 상태의 금액들을 휴면 보험금이라고도 합니다. 네, 거래가 끊기거나 찾아갈 시점을 지난 자금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은행이나 우체국 그리고 증권사 이런 데 남아있는 그 금액들은 사실 이렇게 큰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보험은 좀 얘기가 틀립니다. 이 자이든 타이든 보험이 해지가 되거나 실효가 됐을 경우에 잊어버리고 깜빡하고 못 찾아간 분들이 꽤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저축보험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거치 기간이 길어서 낼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치 기간이 길면 내가 이 돈을 넣는지 안 넣는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기가 지나서도 이 돈이 만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쌓이는 금액을 찾아가지 않는 금액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작은 금액들이 모여서 큰 금액이 됐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을 안 찾아갔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액이라서 안 찾아갔다라기보다도 내 돈이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의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은행을 두세 군데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은행에서 각 은행에서
뭐 두세 개 이상의 계좌를 사용하다 보니까 내 돈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통장에 얼마의 금액이 있는지, 내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통장에서 잔고가 남아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혀 가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특히나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저금리가 되면서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찾기 위해 이은행, 저은행 많이 다니시고요. 또 여기서 또 한 1년, 2년 예적금을 했다가 저기서 또 높은 금리를 준다 그러면 저쪽으로 넘어갔다가 이러다 보니까는 거래은행이 많아지고 특히나 대출 같은 경우도 거꾸로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를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은행, 저은행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계좌를 막 개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개설하고 난 은행을 거래가 안 하게 되면 내가 이걸 했었나라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잔고들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찾아가지 않은 예금에도 이자는 주나요? 예, 줍니다. 네. 주는데 이 문제는 많이 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지금 많이 쓰시고 있는 그 수시 입출금 통장, 대표적으로 뭐 월급 통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금리가 높지 않은데요. 이런 특징들은 수시 입출금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별로 높지가 않고요. 그리고 만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금리가 낮죠. 그리고 이거는 만기가 없기 때문에 놔두면 놔두는 대로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적금 같은 경우가 문제인데, 예적금은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은행이나 보험사나 증권사에 약정된 기간에 해당 금리를 줍니다만, 만기가 넘어가게 되면 그 약정된 금리가 아니라 최소 금리, 적게는 0.1%, 많게는 많아야 1% 정도의 금리만 주기 때문에 이런 돈들을 찾지 않고 내버려 두면 금리를 적용받지 못하고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다만 이 뭐 보험사회 같은 경우는 만기가 다 된 저축보험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찾아서 다시 재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재투자를 하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80년대, 90년대에 가입했던 연금보험이라든지 이런 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던 높은 금리를 줬었어요. 이런 높은 금리를 줬었는데 무조건 해지보다는 만기가 내 보험이 내가 가입되어 있던 이런 저축보험들이 만기가 언제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만기가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가급적이면 오랫동안 유지하시거나 아니면 연금 부분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시라면 연금 시기를 가급적이면 늦추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그렇지 않은 경우, 만기가 끝난 경우에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금리를 주긴 주나 매우 작은 금리를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찾아서 활용하시는 부분이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 늦게 찾아갈수록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너무 많은 은행에 가입을 해놓으면 금방 잊어버릴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이제 급여 통장, 일단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급여 통장으로 옮기실 경우에는 거래하던 은행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을 때 전에 사용하던 계좌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조금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시고 조금 시간을 내셔서 방문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으로 계좌를 조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폐점 시간이 퇴근 시간보다 조금 이전인 경우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가급적인 시간을 내셔서 해당 기간에 방문하셔서 계좌를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이제 휴먼 계좌 없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그 이사를 하거나 또는 핸드폰의 번호를 바꾸게 되면은 지인들한테는 알리는데 이런 데는 잘 알리지를 않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보험사에서 만기가 되거나 했을 때 찾아가라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안 되다 보면 이런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그 해지를 요청을 하게 되면 그래도 해지환급금이 하루나 이틀 내에는 반드시 들어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전달하지 않게 되면 보험사에서 통보는 해드려요. 만기가 됐으니까 찾아가십시오. 이 정도 금액이 있으니 찾아가십시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보를 전달해서 변경을 해놓지 않으면 연락을 못 받죠. 그러다 보면 보험회사에서는 굳이 그걸 일일이 찾아가면서까지 주지를 않습니다. 결국 내 돈은 내가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정보가 변경이 되면 꼭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나 이렇게 정보가 바뀌었다라고 연락을 주시고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으시면 가능하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정리를 하셔서
그 돈을 받아 다시 재테크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내가 휴먼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재 그 거래하고 계시는 은행이나 그 증권사, 보험사 이런 데 가시면 내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휴먼 계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직접 방문하기가 수월치 않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특히 젊은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폐점 시간이 너무 일러서 찾아가기 힘들죠. 그럴 경우 인터넷으로 그 휴면 계좌 정보 조회 또는 생명보험협회 그리고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휴면 계좌를 정보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내가 어디에 얼마나 잔고가 남아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공인인증서 하나면은요, 이런 계좌들을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계좌가 조회가 됐다라면은, 이제, 다만, 이제 2, 3일 정도에서 한 7일 사이면은 모든 나의 휴먼 계좌들이 모두 다 조회가 됩니다. 이 조회가 된다는 것까지는 가능한데요. 시간을 내셔가지고 방문을 하셔서 해당 기간에 찾아가셔서 이 휴먼 예금 또는 찾기 또는 계좌 정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찾아가셔야 된다는 점. 다음에 조금 시간을 내셔가지고요. 자고 있는, 우리 집의 휴먼 계좌 이런 것들을 조금 찾으셔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들도 혹시나 이 휴먼 계좌 잠자고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금융에 대한 이슈를 점검해보는 머니앤톡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재무와 보험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전문가분들과 바로 상담하실 수 있거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언제든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는 실제 사례자들의 재무 상황을 검토해보고 보다 자세히 재무 설계와 보험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이번 시간은 수입 지출 관리부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재테크를 할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재무와 보험 컨설팅 시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자님 사례 한번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 집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편인데 매일 집에 오시는 엄마 친구분을 통해 보험 가입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그분을 너무 믿고 계시고 보험은 꼭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20살 되면서부터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투자까지 하고 있는데 동생 보험료까지 제가 내야 돼서 너무 힘드네요. 네, 어머님의 지인이 권유한 보험에 거절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너무 많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20대 여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박태훈 팀장님, 이 사례자분 상황이 어땠는지 알려주시죠. 네, 조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이런 나이에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저희한테 이제 조금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었는데,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렇게 보험을 많이 가입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아버지께서 이제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보험이 없던 상황에서 이제 이런 질병을 앓다 보니까 이제 가정 경제가 매우 힘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어머님 역시도 간병 생활을 좀 오래 하시다 보니 당뇨랑 고혈압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몸이 지금 편찮으셔서 딱히 일이 있는 상태도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매일같이 이제 오시는 어머님 친구분이 있으셨는데, 이 친구분은 뭐 이모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이분께서 이제 보험을 하나, 두 개 이렇게 가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님께서 생각하시는 관점은 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이유가 보험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보험을 많이 가입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내가 자녀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거는 보험밖에 없다. 좋은 걸 물려줄 건 보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과하게 보험이 많이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언뜻 봐도 이 나이에 비해서 너무 많은 보험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가입하게 됐는지 상세하게 점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저랑 같이 한번 페이지를 보실게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24살 여성분이신데, 이제 종신보험을 포함해서 보험이 5개나 있으세요. 5개나 있으시고요. 25만 5천 원을 납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삼성생명 하나하나 찬찬히 지금부터 상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삼성생명에
2008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7년 전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 7년 전에 가입한 거랑 그리고 사례자의 나이를 봤을 때 이제 종신보험이 가입 가능한 연령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 어머님들도 자녀보험 어떻게 드실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삼성생명의 이제 어린이 보험을 갖고 있다가 대부분이 처음에 15살이 넘어가면 사망보험금이라는 게 가입이 가능한 연령대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생명보험사의 설계사들이 한둘씩 찾아와서 자, 어른 보험으로 갈아태워줘야 되지 하면서 종신보험을 권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돼서 스페셜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을 2008년도에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생명 리더스 변액 유니버셜이라는 종신보험을 3년 후에 다시 한번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한생명에서 아이사랑 보험 명작이라는 상품인데요. 이것은 암보험입니다. 암보험인데 보장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반암이 5천만 원 들어져 있고요. 고해감이 1억으로 되어 있고 그러한 보험인데 보장 부분은 나쁘지 않으나 제가 이제 납입 기간은 늘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은 할부 기간이라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30년 납, 이 어린 친구들한테는 3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30년 납으로 봤을 때 지금 5년 정도 납부가 되었고 앞으로 25년이 남아있는 시점으로 봤을 때 금액이 낮지가 않습니다. 52,200원이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화재 에서 파워메이트 운전자 보험,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면허를 딴 이후에 운전대를 단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생활 형편에서 물론 집에 자동차도 없고요. 그런 경우로 봤을 때는 운전자 보험은 전혀 필요 없어 보입니다. 금액대도 28,000원. 운전자 보험 준비하시는 분들 요즘에 뭐 홈쇼핑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10,000원 이렇게도 가입하시잖아요. 근데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한 4,500원 이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동부화재의 프로미 라이프, 뉴 해밀리 라이프라는 상품에 실손 의료비가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로 봤을 때 45,000원, 비교적 특이학 부분으로 봤을 때는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부분을 볼게요. 다음 부분을 보면은 삼성생명, 이 동생분이시거든요. 사례자의 동생분이신데 동생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언제 가입했냐? 5년 전 가입이 되셨어요. 마찬가지로 종신보험이 가입이 가능한 그 나이대가 딱 되시자마자 가입을 하셨는데 그리고 6720원 이 상품 안에 실손의료비가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의 탑클래스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품에는 사망보험금 달랑 5천만 원 하나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한생명의 마찬가지로 암보험 하나 들고 계셨는데 마찬가지로 30년 납. 그리고 삼성화재의 운전자 보험 암신동행이라는 운전자 보험을 48,300원. 이 친구 역시도 운전대 한번 못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48,300원이라는 금액을 내면서 토탈 보험료가 21만 120원, 21살 되는 여성분이 21만 120원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입니다. 네, 정말 굳이 필요하지 않는 보험까지 다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험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 네. 보험 정리해주는 게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이 보험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말씀하신 첫 번째 어머님이 걱정하셨던 그런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아팠을 때를 대비한 보험이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보장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요. 가격 부분에도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우선 사례자인 여성은 H손해보험에 실손의료비를 가입하기 위해서 후유장애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2대 질병 모두 다 합쳐서 20년 납 100세 만기로 33,397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에 암 진단금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암 진단금 1,000만 원당의 단가를 계산을 해봤을 때 H사보다는 M사의 암 진단금이 조금 더 저렴해서 암 진단금을
5천만 원 넣어드렸고요. 고액암 3천만 원, 2차암 3천만 원을 넣어드리면서 20년 납 90세 만기로 46,440원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설계를 해드린 거 중에서는 실손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특약은 모두 다 비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사례자인 경우는 76,000원 정도 납부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동생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모두 다 동일하게 설계를 해서 합산 금액이 148,000원으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아까 사례자님과 동생분 보험료를 합쳐서 50만 원 안팎 되던 보험료가 15만 원 안팎으로 줄어들었네요. 부담이 아주 많이 줄어들게 됐을 것 같은데요.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또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자산관리 팁이나 컨설팅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우선은 필요한 보장 부분을 꼭 적어보세요. 막연하게 우리 집은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어. 이러한 경우 때문에 보험은 무조건 좋은 거야 하고 모든 상품을 가입한다기보다는요, 꼭 나한테 필요한 보험이 있는지를 체크를 먼저 해보세요. 실손의료비가 첫 번째가 되신다면은 실손의료비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암진단금은 얼마가 적정 수준인지를 계산을 해보시면은 보험이 이렇게 조금 가벼워지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보장을 받기 위해서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유지기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한테 보통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이 아이들한테 내가 좋은 보험을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좋은 보험보다는 부담을 물려주실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지금 현재 이 상태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이 아직은 필요하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보험료가 제가 장담하는데 반 이상이 줄어드실 거예요. 그러시니까 보험을 들어주더라도 꼭 필요한 보장 부분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이 아이도 성장해서 이 보험을 가져갔을 때 납부가 가능한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을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부담이 가지 않게 본인에게 꼭 필요한 보험만 가입하시면서 이 보장성 보험료의 지출을 최소화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자님 재무 설계 통합 솔루션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저희 머니 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연락 못 주신 분들도 계속해서 연락 주실 수 있거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02315326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정윤영 지점장과 함께 컨설팅 사례를 통해 재테크 노하우 알아볼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50대 직장인입니다. 집 사고 대출 갖다 보니 어느새 50이 넘었네요. 들어갈 돈은 아직도 많은데 돈은 안 모이고 일단 보험료가 좀 나가는 것 같아서 보험부터 정리할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50대 직장인님의 사연이었는데요. 돈은 안 모이고 보험료는 많이 나가서 보험을 해지를 할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일단 가족 구성원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부터요. 네, 가족 구성원을 보시면 아주 정상적인 가족이죠. 3인 가족. 시청자님 직장인이시고요. 51세. 배우자 주부신데 지금 무직이시고요. 자녀, 대학생 하나 있고요.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은 처음에 보험점검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돈이 좀 많이 나간다. 그래서 보험을 점검받아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지출이 좀 줄이고 싶다. 직접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작은 소망이 있다면 애 결혼 자금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 라고 요청을 하셨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자녀의 결혼 자금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또 본인들의 노후 준비도 중요하잖아요. 노후 그렇죠. 준비는 어떻게 돼 있었나요? 역시나 안 돼 있는 케이스였는데요. 이분의 현금 흐름이나 자산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제가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분의 현재 소득 구조인데요. 월 소득은 470만 원. 외벌이니까 당연히 부인 소득은 없고요. 생활비 210만 원, 일반 지출 184만 원, 저축 80만 원 하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좀 특이한 걸 보면 일반 지출이 좀 많습니다. 184만 원. 그 중에서도요, 여기 보시면 보험료가 86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86만 원이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좀 지출을 줄여보고 싶다. 원래는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셨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 자녀 교육비라고 지금 적금으로 들어가는 게 7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당장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애 등록금을 좀 지원해 주려고 매달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한 학기마다 한 번씩 등록금을 내주시는 상태입니다.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내년에 자녀가 군대를 간다고 그래서 앞으로 2년 정도는 여유자금을 쌓을 수 있는 지금 시간을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부채 상환금이 지금 28만 원에 나가고 있는, 이게 지금 이자만 나가고 계신 거예요. 원금은 어떻게 갚느냐? 요 적금과 적립식 펀드로만 모아서 이 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 원금을 갚겠다라고 하시다 보니 지출은 많이 나가고 저축은 기껏해도 대출 갚는 데 쓰고, 그래서 정작 본인들의 노후는 여기 보시면 20만 원이 전문 거죠. 연금보험이. 자, 이 상태로 현금 흐름 자체도 약간 문제가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산 상태인데요.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1,700만 원, 이 투자 1,100만 원은 펀드로 해서 지금 모이는 자금이 쌓인 거고요. 이 1,700만 원도 자녀 교육비로 70만 원씩 들어가는 것, 그리고 현재 지금 그 원금, 대출 원금을 갖게 30만 원씩 들어가는 자금이 모여서 이제 1,700만 원이 된 거고요. 주거주택 4억 8천만 원. 이 중에 아직까지 잔금, 처음부터 8천만 원이 아니라 지금 많이 갚으셨는데 아직까지도 갚아야 될 대출이 8천만 원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순자산에서 부채를 뺐을 때 현재 지금 이분의 순자산은 4억 2,800만 원인 상태입니다. 네, 살펴보니까 역시나 보험료가 80만 원이 넘게 많이 나가고 있네요. 그렇죠. 이 보험료를 좀 줄였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주셨나요? 일단은 좀 내용을 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족 구성원별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자, 3인 가족입니다. 3인 가족인데 현재 지금 본인 4가지 보험을 갖고 있고요. 와이프는 2가지 보험, 자녀 2가지 보험 이렇게 갖고 있는데 해당 항목들을 잘 보시면 생각보다 이렇게 계약당 금액이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17만 원, 22만 원, 9만 원, 5만 원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현재 지금 86만 원이 된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뭐가 문제였고 어떻게 리모델링 했는지 이렇게 하나씩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례자, 직장인분 남편분의 상황인데요. 자, 종신보험이 17만 원입니다. 종신보험 사망보험장금이 1억이 들어가 있으시고요. 암 진단금이 2천만 원, 1회 성인병에 뇌출혈과 급성신경근색이 2천만 원씩 들어가 계시고 아직도 납입기간은 한 7, 8년 정도 남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납입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감액 완납을 한번 시켜드렸고요. 요 부분은요. 그리고 변액 CI 종신보험 요게 좀 문제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지만 젊었을 때 보장을 받고 나중에 은퇴를 하면 노후연금으로 돌려라. 근데 제가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CI 보험은 정작 필요한 시기는 노후고 그리고 이 CI 보험이 만능이 아니라 암이니 성인병이니 뭐니 그 중에 하나 그리고 사망보험금에 선지급 기능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마찬가지였죠. 이 부분은 다행히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 9만 원 들어가시는데 이 보험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문제는 갱신이에요. 100세 만기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51세신데 앞으로 49년을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상황이신 거죠. 앞으로 실손특약, 실손의료비 자체도 보험료가 계속 올라갈 텐데 암이나 이런 진단금들이 다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부담이 될 것 같고 납입도 앞으로 거의 50년 가까이 하셔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해지를 해드렸고요. 요 암과 운전자 보험은 요 CI를 드실 때 같이 들어가셨던 케이스입니다. 이 집안에 잘 보면 특이하게 암에 대해서 약간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암보험을 추가하시면서 거기에 운전자 특약을 넣으셨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전체적으로 많이 나가게 됐죠. 이제 어떻게 했느냐. 종신보험에서 감액한다고 할 때 주계약은 3천만 원 정도까지 내리고 그리고 암 보장 금액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생명보험에서 2대 진단은 뇌졸중이 아니라 뇌출혈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2대 질병에 대한 특약은 삭제를 한 상태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거는 완납이 된 상태인데 가입 보장 금액, 사망 보장 금액 1억에 3천으로 줄다 보니까 사망에 대한 보장이 필요해서 정기보험으로 6만 원, 일반 사망 1억, 재사망 1억 이렇게 해서 사망 보장 부족한 부분을 메꿔드렸고요. 그리고 CI 보험이나 실손보험에서 진단금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17만 원. 자, 보시면 생각보다 금액이 큽니다. 저 잘못 든 거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10년 납이고요. 비갱신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년 납에 12만 원, 13만 원 내는 것보다 오히려 납입 기간을 줄이면서 총 납 전체적으로 내는 보험료는 내린 상태고요. 암, 뇌졸중, 급성신경근색 진단비는 다 넣어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여기다 암을 넣은 대신에 이 감액하는 부분에서 암 진단금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암 보장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라 전체적으로 개인이 내는 보험료 53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줄어진 상태고요. 배우자분은 CI 보험 같은 케이스로 이것도 해지를 시켜드렸고요. 다행히 실손보험 이 와이프께서 든 보험은 비갱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유지를 하신 상태에서 암에 대한 두려움 많으셨기 때문에 암 진단금만 5만 원짜리로 넣어드렸는데 다행인 건 이 실손보험에 2대 질병 진단금이 들어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암보험에 2대 질병을 추가하지 않은 상태로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었고 당연히 이것도 10년 납으로 끊어드렸습니다. 왜 앞에서도 그렇고 이 배우자도 그렇고 10년 납을 했느냐? 퇴직할 수 있는 기간, 퇴직하고 나서도 보험료를 내드리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기간에 맞춰서, 다시 말하면 퇴직할 시기에 맞춰서 보험료 세팅을 해드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보험료가 마찬가지로 다운이 됐습니다. 자녀는 12만 원인데 비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진단금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암보험, 이 집안 특징이에요. 넣었으면 좋겠고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입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이 보험은 그냥 유지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보면 86만 원 내던 거에서 51만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렇게 되면 35만 원이 전체적인 보험료가 낮아진 거죠. 그만큼 저축여력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족이 가입한 보험을 개인별로 확인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니까 보험료가 35만 원이나 줄어들었네요. 그럼 이제 자녀 결혼 자금과 부부의 노후 자금 마련은 어떻게 해주셨나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고민이었는데요. 일단은 좀 이분의 또 현금흐름을 보면서 어떤 걸 건드려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죠.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보험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지출이 약 15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죠. 앞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비비가 아까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예비비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이 31만 원을 더 재테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씩 집어보면 일단은 이 대출상은 28만 원인데 이게 뭐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자만 납부라는 거예요. 원금은 갚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건드려 드렸고요. 이 자녀 교육자금 2년 동안 모으시고 나면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은 다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금은 그냥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시고 모으시고 나서 2년이 지난 후에는 이 자금을 은퇴자금으로 돌리기로 했고요. 제가 앞에서 본 것처럼 대출을 해결하면서 이 재테크 자금을 어느 정도 변화를 시도할 겁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하나씩 체크를 해드릴 텐데 일단 대출 정리를 어떻게 했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원래 갖고 있는 현금 자산 1,700만 원, 투자 자금 1,100만 원, 합쳐서 한 2,800만 원 정도가 되셨는데 앞에서 보셨던 보험 해지된 것, 해지한 것, 끄은 것, 짜투리 좀 다 합쳐 3,000만 원을 채운 상태에서 이 대출 8,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금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금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유자 수는 없어졌지만 일단 부채가 5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 대출 상환을 해드리면서 지출을 좀 조정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해드렸냐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 28만 원 내던 거를 51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다면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10년 상환으로 대출을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을 갖기 위해서 따로 재테크할 필요가 없이 10년 후면 이 자금을 넣었을 때 대출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보셨던 이 저축자금 80만 원이 원금 상환이 아니라 이제 본인들의 노후를 만들 수 있는 자금으로 방향이 바뀐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변액 유니버셜 보험으로 노후 자금 마련했고요. 그리고 연금 보험도 앞에서 보신 것처럼 20만 원이 들어갔던 것들을 40만 원으로 늘려드렸는데 잘 보시면 변액 유니버셜에 40만 원, 연금 보험에 40만 원, 그래서 5대5 비율이 됐어요. 이분의 투자 성향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가자니 불안하고 너무 안전하게 가자니 돈이 안 불안하고 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그래서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바라보는, 다시 말하면 은행 이자의 한 3배 정도 수준, 그래서 한 6% 정도 수준으로 목표 수익이 잡고자 변액 유니버셜과 연금 보험을 5대5로 이렇게 섞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케이스고요. 나머지 자녀 8만 원은 짜투리 돈입니다. 생활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이 부분을 쓰시면 되고 모자라면 이 부분으로 해지를 하셔도 되고요. 남는 돈은 수십 정당에 계속 놔둬서 현금 자산으로 아마 쌓는 방향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케이스입니다. 네, 보험료를 줄이고 저축 자금을 늘리기 위해서 상담을 하셨다가 자녀 결혼 자금도 만들고 부채 상환 계획도 세우시고 노후 자금까지 마련하게 됐네요. 원래 보험 점검 부탁받으시면 이렇게 다 해주시나요? 저희가 해드리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각자 고민들을 누구한테
풀어내지 못하잖아요.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랬지만 내가 답답하면 누구한테 말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아는 사람한테 말을 못하고 저희 같은 사람 만나면 이런저런 고민들을 과감없이 털어버리시게 되죠. 그러다 보니 정작 가장 머릿속에 있던 고민은 노후 준비였던 거죠. 근데 그거를 어디 가서 말로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얘기하는 과정에 이것도 해결해 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그랬을 때 흔쾌히 오케이 하셔서 이것까지도 저희가 다 진행을 해드렸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역시 적극적으로 고민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네요. 결국 이 사례자님의 목적도 이루시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해주시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거든요. 이 솔루션 전체적인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좀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례들을 갖고 고민을 하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 일반 지출을 줄여라. 이 일반 지출이 뭐냐면은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생활비가 있고 일반 지출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많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일반 분들도 쉽게 정리할 수 있게 제가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생활비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입니다. 내가 은퇴를 하든 안 하든 소득이 있든 없든 무조건 써야 되는 돈인데 이 일반 지출이라 하면 내가 퇴직을 하고 나면 즉 소득이 끊기고 나서 추가적으로 나가지 말아야 될 돈들입니다. 내가 소득이 있을 때는 내지만 내가 소득이 끊기면 내지 말아야 되는 돈. 많은 분들이 이 구분을 못 하시다 보니까 언제 어떤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드릴 때 일반 지출이라는 항목을 넣어서 언젠가 소득이 끊기면 같이 끊기는, 지출이 끊기는 그 금액을 따로 뽑아놓은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보험. 우리나라 사람들 정에 약하죠. 뭐 하나 해줘? 이거 좋아? 그러면 다 가입하시잖아요. 앞에 분처럼 그나마 알아서 가입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뭐 5만원, 7만원, 10만원 하다 보면 어느새 3, 4인 가족이 80만원, 100만원의 돈을 내보내게 되세요. 과다한 지출이거든요. 그래서 보험 리모델링 무조건 새로 가입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앞에 사례자분도 마찬가지 남편분 거만 정리도 되고 자식 거는 오히려 정리가 안 된 케이스입니다. 좋은 것들은 유지를 하시고 불필요한 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전체적인 지출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대출상환금 절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일단 대출을 받고 보자라고 해서 최대를 뽑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출 상환은 한번 시작이 되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 시작되기 전에 가능하면 대출 계획을 세워서 대출 상환을 좀 알차게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벌어졌다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소득, 자산, 지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가능하면 지출 상환에 부담을 얻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노후 자금이나 결혼 자금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80만 원을 그냥 연금, 뭐 펀드, 뭐 이렇게 뭐 한쪽으로 모른 게 아니라 이분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제가 해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 변액 유니버셜 연금보험 공격적이고 안전합니다. 내 투자 성향이 안전하다, 공격적이다에 따라서 금융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좋다. 저희도 말씀드려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되게 안전하고 좋죠. 그러나 자금이 적은 사람에게는 이게 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왜? 자금이 불안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내 상황, 내 투자 성향에 맞춰서 해당되는 금융상품을 잘 찾아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자녀 등록금 받는 70만 원 정도를 납부라고 하셨는데 군대 가 있는 2년 동안 자금이 쌓이게 되면 그 70만 원을 딴 데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금액에다가 추가 납입을 통해서 본인의 노후 자금, 결혼 자금 다 만들 수 있는 플랜을 저희가 짜드렸다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험 가입과 대출 계획 신중하게 세우셔야 할 것 같고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산관리 팁 알려주셔야죠. 예, 뭐 얘기가 그랬으니까 하나만 딱 찍어드릴게요. 정기적으로 내 수입, 지출, 자산을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만나보면 나 가진 게 별로 없어요라고 그러는데 자산에는 부채도 포함되고 부동산도 포함되고 현금도 포함되고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게 전체가 다 자산이거든요. 내가 뭘 갖고 있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한 번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매년 나의 자산의 흐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월급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지출도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월급이 올라갔다고 해서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지출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소득이 올라가는 부분을 잘 관리하셔야만 재테크가 돼서 원하시는 부자가 되는 방향으로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정기적으로 내 상황을 체크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사례자님 재무 설계까지 해봤습니다. 잠시 뒤에는 재무와 보험에 관한 시청자분들의 실시간 상담이 이어집니다. 아래 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컨설팅 사례 정리하면 보시고 실시간 상담 해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상담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분들 문자 상담 많이 주셨는데요.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7422님이시네요. 목돈이 필요해서 연금보험 약관대출을 알아봤더니 이자가 너무 비싸고 중도인출을 알아보니 금액이 약간 부족한데 차라리 해지가 좋을까요? 네, 목돈 필요하실 때 보험 해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럴 네, 때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우선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이 좋은 질문 주실 때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 부분은 이거 언제쯤 가입하셨는지가 조금 들어갔으면 조금 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목돈이 필요하신데 돈 나올 구석이 없다 보니 이제 증서들을 하나씩 찾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이런 연금보험 상품을 좀 찾으셔가지고 이거를 약관 대출을 활용해 볼까, 중도 인출을 활용해 볼까, 아니면은 해지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렇게 고려하고 있으신 상황 같은데요. 우선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약관 대출을 받자 하니 요즘같이 금리가 낮은 시기에도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신용대출보다는 조금 더 비싼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내가 약관 대출 내 돈 찾아 쓰는데 왜 이렇게 비싼 금리를 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드셔서 약관 대출은 조금 꺼리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고, 중도 인출을 하시자니 지금 잘 알아보신 것 같아요. 중도 인출을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왔던 적립금 자체가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럼 다시 올라가려면 그만큼의 시간들이 다시 한번 더 소비가 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중도 인출은 어느 정도 손해라는 부분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두 상황을 보다 보니 그럼 차라리 해지해서 이 보험금을 활용해서 이제 목돈 부분을 대처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 목돈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목돈이 얼마 동안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활용되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돈을 잠깐 한두 달 정도 활용하셨다가 쓰신 다음에 다시 이 금액을 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넣을 수가 있다라면은, 단기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이라면은 약관 대출을 조금 활용하시는 게 보다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금액의 중에서 내가 일부분을 찾아 썼는데 내가 이 돈을 언제 다시 갚을 상환 능력이 안 돼라고 판단이 되실 경우에는 손해를 보시더라도 중도 인출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입 시기가 너무 짧으면은 약관 대출도 그렇고 중도 인출도 거의 가능 금액이 굉장히 작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정말 이러한 경우가 되신다면은 해지를 고려하시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정리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항상 어느 정도의 현금 유동성이 생겨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내가 이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플랜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요. 언젠가는 꼭 들어가야 되는 금액 부분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장기적으로 내가 금액을 들어갈 때는 너무 과하게 들어가지 마셔라. 과하게 들어갈 경우 그냥 올인 수준으로 모든 여유 자금을 여기에다 다
넣게 되면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꼭 이러한 부분을 계산하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언급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단기적으로 돈을 뺐다 넣으실 수 있다면 약관 대출 활용하시고요. 대출 상환 능력이 안 되신다면 중도 인출이 좋겠다고 하셨는데 가입 시기가 또 너무 짧다면 해지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럼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6731님이 보내주셨네요. 최저금리가 보장도 되고 연금도 된다고 해서 가입한 종신보험이 3년이 됐어요. 그런데 잘못 가입한 것 같아 해지를 하려고 했더니 손해가 너무 큰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지 3년이 지나서 해지를 하려고 하니까 손해가 크겠죠. 이럴 때 손해를 좀 최소화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방법은 따로 없는데요. 일단은 이 상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연금으로 가입하셨다고 그러면, 예,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보장의 기능도 있고, 연금도 쓰고 싶고, 목돈도 활용하고 싶고, 다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나쁜 상품은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이게 CI 보험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CI 보험은 보장 내용이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일반 종신은 말 그대로 사망, 이거 아니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종신보험은 딱 두 가지를 받으실 수 있어요.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장애 진단을 받으면 사망보험을 받는 것, 또는 내가 필요한 시기에 해지를 해서 해지연금, 즉 목돈을 받는 것, 두 가지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가입하신 용도가 연금이 목적이었다 그러면 사실은 맞지 않는 상품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일반 사망보장도 되고 목돈도 만들어 쓰고 싶고, 만약 해지연금, 연금도 돌려서 하고 싶다, 다기능을 원해서 가입하셨다고 한다면,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밖에 안 됐으면 사실 해지연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있습니다만 만족할 수준까지는 안 되고요. 몇 년 납일인지 모르겠지만 10년 납일 경우에는 13년 정도, 20년 납일 경우는 22년에서 25년 정도가 돼야 아마 원금이 되실 거예요. 그때까지 너무 긴 시간을 기다리기 힘들다라고 판단하시면, 예, 가능하면 해지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저축보험으로, 예, 전환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다기능을 활용한 종신보험이다, 문제가 없다. 물론 원금이 좀 작게 나오고 적립금이 작게 나오긴 하지만 여러 가지 기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자 상담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6912님이 보내주셨네요. 연금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피보험자를 자녀로 하면 좋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좋은가요? 네, 지점장이 연금보험 가입할 때 피보험자를 자녀로 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일단은 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피보험자예요. 많은 분들이 계약자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피보험자가 언제까지 사느냐에 따라서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한 가지 참고해 주셔야 될 건, 내가 내 이름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들어가면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종신연금을 신청하면은요. 근데 자녀 이름으로 피보험자를 설정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내가 살던 죽던 자녀가 죽지 않는 한 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내가 죽어도 연금이 나온다는 뜻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보험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녀 이름으로 연금을 설정하게 되면 자녀가 죽을 때까지, 즉 내가 먼저, 대부분 일반적으로 부모가 먼저 사망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받고 또 그 연금을 자녀가 받습니다. 또 언제까지? 자녀가 죽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나도 노후 준비를 하지만 자녀도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참고를 하셔야 될 거는,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은 45세 이후가 넘어가야만 연금이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가 피보험자를 가입을 해서 연금을 받게 되면 흔히 말하는 연금 기준을 앞으로 몇 년 정도 받을 것 같나라는 예상 지표를 가지고 연금액을 설정하거든요. 근데 내가 60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평균 평균 수명이라고 그러죠. 남자분들이 81세, 80세 정도가 되고 여성분들이 84세 정도가 되는데 60세 연금 개시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예상을 합니다. 한 20년 정도면 연금 받겠구나. 근데 자녀가 하게 되면 자녀 나이 45세의 연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50년 가까이 연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너무 위험이 큰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입했을 때 받는 연금액과 자녀의 피보험자로 해서 받는 기간이 길 경우에 연금 수령액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게 상속이나 증여 플랜이 아니라 그냥 내 노후 준비라면 본인의 피보험자를 하시고요. 나도 받고 애도 물려주겠다. 그러면 자녀를 피보험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피보험자를 자녀로 설정하시면 본인이 사망하고 나서도 자녀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상담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머니컨설팅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02-3153-266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머니컨설팅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